1945년 5월 독일의 항복은 단지 해방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수백만의 민간인과 포로들은 연합군 통치하에 기아, 망명, 억압 속에 갇혀 있었다. 폐허가 된 독일 도시들은 난민, 패배한 군인들, 강제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다. 라인 강이 포로 수용소에서 수만 명의 독일 병사들이 최소한의 배급과 함께 야외에서 피난처나 충분한 의료 지원 없이 생존했습니다. 동시에 키롤과 같은 작전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소련과 유고슬라비아로 강제 송환하여 많은 이들이 처형되거나 굴락으로 보내졌습니다. 동유럽의 독일 공동체 추방은 전쟁이 끝날 때 더 많은 폭력과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국제 여론 앞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가? 승자들은 왜 집단적 고통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는가? 전후에 연합군의 승리가 실제로 가진 대가는 얼마였는가? (1945년 5월은)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공식적인 종전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랭스에서 서명되고 나중에 베를린 칼스호르스트에서 비준된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은 대륙에서 일어난 6년간의 분쟁을 끝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죽었거나 포로가 되었거나 도망 중이었고 주요 도시는 연합군의 폭격 이후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모스크바에서 공개된 이미지들은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패배한 제3제국의 국경 내에서는 반대로 장면은 절대적인 파괴였습니다. 그 5월의 독일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파괴된 국가였습니다. 상당 부분의 주택들이 공중 폭격으로 인해 잔해로 줄어들었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퀼른 같은 도시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철도망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체계적인 폭격과 후퇴 중인 군대 자체에 의해 행해진 폭파로 인해 대부분의 노선이 중단되었습니다. 식량과 필수품의 운송이 혼란스러웠고 민간인은 빵, 고기, 난방용 석탄, 의류 등 모든 종류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굶주림은 즉각적인 현실로 변했습니다. 전쟁 중에 라인은 점령한 영토의 약탈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우크라이나, 네덜란드는 곡물, 가축, 산업 제품을 빼앗겼습니다. 패배와 함께 그러한 공급원은 사라졌습니다. 공장, 발전소, 운하 및 다리가 파괴되어 생산 및 분배 능력이 최소화되었습니다. 1945년 여름 1인당 가용 칼로리는 기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및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빵과 수프를 얻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군 당국이 조직한 배급 체계는 상황을 거의 완화시키지 못했고 반면 암시장은 생존의 일반적인 경로가 되었습니다. 개인 물품을 음식과 교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황폐화에 더해 대규모의 이동 현상이 있었어요. 수백만의 독일인 난민들이 동부에서의 소련군의 징역을 피해 도망쳤어요. 여성들, 노인들과 아이들이 동프로이센, 실레지아 또는 포모르주를 떠났어요. 그들은 걸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마차를 타고 혹은 과적된 기차를 타고 라이히의 내부로 이동했어요. 도로와 역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들로 가득 찼어요. 1944년과 전후 몇 년 동안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동유럽에서 쫓겨나거나 그들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즉각적인 상황의 중심 측면은 전쟁 포로의 운명이었습니다. 분쟁이 끝날 때 독일 군인 1100만 명 이상이 연합군과 소련군의 통제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전체 부대가 집단 항복했을 때 마지막 몇 달 동안 포로로 잡혔습니다. 서부 전선에서 미국과 프랑스 군대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라인 지역에 개방된 거대한 포로 수용소가 즉석에서 마련되었고 나중에 라인 비젠라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라인란트팔츠, 헤센 그리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발악이나 영구적인 시설이 없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울타리였습니다. 진흙이나 먼지로 덮인 땅이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포로들은 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없었고 빵과 묽은 수프에 최소한의 배급을 받았습니다. 국제 적십자사의 접근은 처음 몇 달 동안 제한되어 인도적 지원 및 검사의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그곳의 사망률 수치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공식 문서는 수만 명이 기아, 질병, 노출로 사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 몇몇 연구는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제안했지만 이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1945년 봄과 여름 수만 명의 수감자가 적절한 피난처도 충분한 의료 예방 조치도 없이 극도로 가혹한 조건에서 생존했다는 사실입니다. 연합군 군 당국은 문제의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인해 상황을 정당화했습니다. 4월과 5월의 대량 항복은 모든 물류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최고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포로들을 독일 영토에 유지하여 긴 이동을 피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부족한 물자와 함께 좁은 공간에 수천 명의 남자가 집중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들 외에도 연합군은 강제로 일한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나치 수용소에서 해방된 포로들을 관리해야 했다. 독일에는 약 700만 명의 외국인이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은 동유럽 출신으로 노예 노동자로 강제 이송되었다. 그들의 본국 송환은 특히 소련 통제하에 있던 지역 출신들의 경우 더디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본국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귀국을 꺼렸다. 한편 점령은 처벌과 행정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한편으로는 독일 국민이 나치 정권의 범죄에 책임을 지도록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사회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것이 필요했다. 1945년 7월에 열린 포츠담 회의는 독일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민주화 및 분권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산업의 해체와 기계의 전승국으로 이전을 포함한 경제적 배상을 규정했다. 점령 첫 해 동안 산업 생산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철도, 전기 및 해상 수송은 군사 및 물류 목적을 우선시하여 연합국 행정 하에 있었습니다. 독일 인구는 필수품을 간신히 충족할 수 있는 배급으로 버텼고, 이는 암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초기 몇 달 동안 정당한 처벌과 과도한 보복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기아와 빈곤은 일부 연합군 지휘관들에 의해 전쟁에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은 파괴된 도시로 집중된 약해진 인구 사이에서 장티푸스, 결핵 및 기타 질병의 유행을 초래했습니다. 이틀에서 중앙 및 동유럽에서 독일인의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맹국 간의 합의는 이러한 이전을 정당화했지만 그 실행은 폭력, 즉흥성 및 자원의 부족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전체 가족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집을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폐허가 된 독일은 적은 자원으로 지속적인 난민 유입을 받았습니다. 도로와 역에서는 강제 이주자들이 전쟁 포로, 해방된 노동자 및 동원 해제된 군인들과 뒤섞였습니다. 소련 점령하의 동부 지역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을 더했습니다. 붉은 군대가 베를린과 많은 동부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에서 물질적 파괴와 함께 산업 자산의 체계적인 약탈과 접수가 발생했습니다. 기계, 식량 및 자원이 전리품으로 소련으로 이전되어 그들의 통제해 있는 지역의 기아를 심화시켰습니다. (1945년 10월 20일에) 바이에른의 뉘른베르크시에서 패배한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최초의 국제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요 전범 재판이라고 불리며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등 4개의 승전국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그것의 창설은 그해 8월 런던 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국제군사재판소의 규정이 승인되었습니다. 선택된 장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뉘른베르크는 30년대에 국가사회주의당 대회를 개최했으며 유대인 인구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인종법을 선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사용 가능한 상태의 법원 궁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설된 감옥과 국제 언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재판소는 8명의 판사로 구성되었고 각 강대국마다 정식 판사 1명과 예비 판사 1명이 있었다. 그 중에는 회의를 주재한 영국의 제프리 로렌스 경, 미국을 대표한 프랜시스 비들, 프랑스를 대표한 앙리 도니오의 드 바브르, 스탈린주의 숙청 과정에 참여했던 소련의 대법원 판사 이오나 니키첸코가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은 전례 없는 미디어 이벤트로 변모했다. 동시 통역 부스와 판사, 피고인 및 변호사를 위한 헤드폰,
300명 이상의 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특별한 방이 준비되었다. 세션은 나치 정권에 귀속된 범죄의 규모를 기록하고 전파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촬영되고 사진이 찍혔다. 기소는 4가지 주요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화에 대한 범죄는 국제조약을 위반하여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전쟁 범죄는 처형, 추방 및 약탈을 포함한 군사법 및 관습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류에 대한 범죄는 민간인에 대한 살인, 절멸,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박해를 포함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치당 친위대 또는 게슈타포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한 이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들 혐의의 법적 혁신은 당대와 그 후 몇십 년에 걸쳐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인류에 대한 범죄와 침략죄가 정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사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을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승정국들에게는 나치의 잔악 행위의 규모가 그 법적 새로움을 정당화했습니다. 피고석에 22명의 피고인이 앉았다. 그 중에는 헤르만 괴링 전 루프트바페 사령관,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 외무부 장관, 빌헬름 카이텔 국방군 최고 사령부장, 알프레드 로젠베르크 당의 주요 이데올로기, 그리고 알베르트 슈페어 군수 장관이 있었다. 지배적인 인물은 괴링이었고 전쟁 마지막 몇 개월 동안 불명예스럽게 실각하기 전까지 히틀러의 후계자로 여겨졌다. 재판 중 그는 신체적 체중과 연설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변하여 검찰과 논쟁을 벌이고 긴 발언으로 대응했다. 미국 판사 로버트 잭슨은 그의 전략을 반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괴링은 문서와 상세한 기억을 사용하여 명령을 상대화하고 증거를 의심하며 연합군의 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의 발언 중에서 그는 독일군의 바르샤바 또는 로테르담 폭격을 드레스덴 또는 함부르크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과 비교했습니다. 또한 1939년 소련의 폴란드 침공과 카틴에서의 폴란드 장교 집단 처형을 가해자들이 승정국에 속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제외된 범죄의 예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제시된 나치 공식 문서의 양이 결정적이었다. 회의록, 서면 명령, 독일인들 스스로 녹화한 영화들이 대량 학살 작전의 규모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강제 수용소와 화장로의 이미지 투영은 법정과 국제 여론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장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카틴이었다. 1940년에 약 22,000명의 폴란드 장교들이 스몰렌스크 주변과 다른 장소들에서 소련 비밀 경찰에 의해 처형되었다. 독일인들이 무덤을 발견했을 때 1943년에 그 범죄를 비난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에서 소련 대표단은 그것을 나치의 잔악 행위로 제시했다. 연합국 판사들은 상반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버전을 받아들였다. 모스크바가 NKVD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1990년이 되어서였다. 기타 민감한 주제는 토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드레스덴, 함부르크,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포함한 독일과 일본 도시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은 절대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에 미국이 핵무기를 투하한 것은 많은 수의 민간인 희생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교리는 이것이 적법한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군이 저지른 보복이나 즉결 처형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 시칠리아의 비스카리에서의 포로 학살 사건이나 1945년 라인강 포로 수용소에서의 독일군 병사 사망 사건과 같은 에피소드는 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재판소는 SS, 게슈타포, 나치당 지도부를 범죄 조직으로 선고하여 수천 건의 후속 재판이 하위 법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은 거의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했으며 약 3,000개의 문서가 검토되었습니다. 변호 측은 정당한 명령에 따른 행동이라 주장했고 승자들만으로 구성된 법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했지만 이러한 논지들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946년 10월 1일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2명의 피고인들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들 중에는 괴링, 리벤트로프, 케이텔, 로젠베르크가 포함되었습니다.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루돌프 헤스도 포함되었습니다. 4명은 10년에서 2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들 중에는 알베르트 슈페어가 포함되었습니다.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히알마르 샤흐트, 프란츠 폰 파펜, 한스 프리츠시에가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절대적 면책으로서의 명령 이행 주장을 기각했지만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10월 15일 밤 처형 몇 시간 전에 괴링은 자기 감방에서 청산가리 캡슐로 자살했습니다. 그 독의 출처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그의 죽음은 공개 처형 장면을 피하게 했습니다. 다음 새벽 10명의 사형수가 뉘른베르크 감옥의 체육관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화장되어 무덤이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르 강에 뿌려졌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국제법에서 선례를 확립했고 전쟁 승리자들이 전후 정의를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의도적인 침묵을 포함했습니다. 1545년 독일의 패배는 전례 없는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전승국들은 참혹하게 파괴되고 점령 지역으로 나뉜 영토를 관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민족사회주의 지배해 살았던 전체 사회를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나치즘의 부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연합국의 감독하에 독일 사회노동당의 모든 영향을 제거하고 동시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기 위해 고안된 비나치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틀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의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독일 행정을 위한 4가지 기본 원칙이 그곳에서 설정되었습니다. 비무장화, 비나치화, 민주화 및 분권화. 비나치화는 점령 정책의 주요 축 중 하나가 되었지만 시작부터 선언된 목표와 실제 적용의 어려움 사이에 긴장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도구는 프라게보겐이라고 알려진 비나치화 설문지였습니다. 131개까지의 질문이 포함된 이 양식을 수백만 명의 시민이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소속, 국가사회주의 조직활동, 수행한 직책, 직업활동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 문서가 없으면 직업을 유지하거나 주택에 접근하거나 배급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응답을 바탕으로 당국은 각 개인을 5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범죄자로 전쟁 범죄의 직접 책임자이거나 당 및 조직 내 고위 지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식 재판, 장기 형량 또는 강제 노역에 직면했습니다. 범죄죄는 적극적으로 협력한 관리 및 관계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징격형, 몰수 및 공직 배제에 처해졌습니다. 소범죄자는 제한된 참여 사례를 포함하며 대개 벌금이나 노동 제한을 받았습니다. 동조자들은 사회적 압력, 편의성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가입한 사람들이며 일반적으로 경고로 제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제자는 체제와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과정의 범위는 대규모였다. 1546년까지 1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프라게보겐을 작성했다. 그러한 양의 분석은 처음에는 군 당국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연합군의 감독하에 설립된 지역법원에 맡겨졌다. 탈나치화는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은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한 광범위한 전문 분야로 확장되었다. 교육은 가장 감시가 심한 분야 중 하나였다. 수천 명의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민족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한 혐의로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다. 많은 경우 당이 통제하는 교육단체에 의무적으로 소속된 것만으로도 동조자로 분류되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학교와 대학에는 심각한 인력 부족이 발생했으며 연합국은 새로운 교사를 신속하게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보완하려고 했다. 사법부에서는 인종법 적용이나 정치적 판결을 내린 판사와 검사가 조사받았다. 숙청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소련 지역에서는 체제에 연루된 대다수 법관이 배제된 반면 서방 지역에서는 많은 이들이 법적 의무를 주장하며 재통합에 성공했다. 언론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모든 독일 신문은 폐쇄되었고 점령 당국에 의해 허가된 새로운 신문만 발행이 허용되었다. 체제의 공범자로 식별된 기자들은 제외되었다. 반면 검증 절차를 통과한 사람들은
동맹국에 감독해 복귀할 수 있었다. 의료 분야도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안락사 프로그램이나 강제 수용소 실험과 관련된 사람들은 1946년에서 1947년 사이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이른바 의사 재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나치 선전에 가담한 작가, 예술가 및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제한, 배제 또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치당 가입의 규모는 모순을 제기했다. 1945년에 수백만 명의 등록된 회원과 수천만 명의 유사한 조직과의 연계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정권과 연결되지 않은 충분한 전문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행정, 교육, 사법 분야에서 대부분은 어떤 정도의 협력이 있었다. 탈나치화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기본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았다. 바이에른에서는 초기 정화 이후 학교 수요를 충족할 교사가 거의 남지 않았다. 헤센에서는 판사의 축출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했다. 운영상의 필요성으로 기준이 유연해졌습니다. 동조자들과 미성년 범죄자들은 대체자를 단순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점진적으로 재통합되었습니다. 이 경향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서독의 재건을 소련 블록에 대한 전략적 요소로 우선시하게 된 냉전의 시작과 함께 두드러졌습니다. 대조는 분명했습니다. 담론에서는 나치즘의 근절을 강조했으나 실무에서는 수천 명의 전직 당원들이 행정, 경찰, 사법부 및 교육 시스템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또한 선전 요소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강제 수용소에 관한 다큐멘터리의 의무 상영을 조직하고 시민그룹을 다우나 부엠발트와 같은 시설을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잔혹 행위의 이미지가 담긴 전단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목표는 독일 사회를 그 정권의 범죄에 직면시키고 점령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정은 희미해졌습니다. 1946년에 미국 행정부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수백만 개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1948년에 대부분의 절차는 독일 현지 법원인 에스프루크 카먼으로 이전되었고 이 법원들은 대개 경미한 제재를 내리고 대부분을 동조자로 분류했습니다. 소비에트 지역에서는 초기 몇 년 동안 탈나치화가 더 급진적으로 적용되었지만 곧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목표에 종속되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경제 보상을 얻고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대규모 재판에는 제한된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1950년경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에서 힘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수십만 명이 공식 절차를 거쳤지만 대부분은 경미한 제재를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동시에 국가 재건과 유럽의 새로운 정치적 분할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 1945년 5월의 독일 항복은 갈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시대는 강제적 억압과 대규모 이동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이는 유럽 전역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포로, 민간인 난민, 강제 노동자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이 추방, 강제 송환, 강제 노동의 과정에 얽혀버렸습니다. 승자들은 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목에 초기 평화의 시기에 집단적인 고통을 연장시키는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1945년과 1947년 사이에 영국인과 미국인은 공식 문서에서 오퍼레이션 키일 하울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목표는 수백만 명을 소련과 유고슬라비아로 강제 송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포로, 강제 노동자, 난민 및 소련의 징역을 피해 도망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 조치들의 법적 근거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의 합의에 있었다.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은 유럽에서 해방된 모든 소련 시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련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원칙은 폭넓게 적용되었고 결국 공산주의 영향력 아래의 발칸 국가 출신 집단에도 포함되었다. 피해자 수는 엄청났다. 전쟁이 끝날 무렵 서부 점령 지역에만 소련 시민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이들이 강제 노동자로서 독일로 이송되었고 다른 이들은 동부 전선에서 포로로 잡힌 전쟁 포로였으며 상당수는 스탈린 정권을 피해 도망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합군은 사람들을 동쪽으로 기차에 태워 보내기 전에 집중시켰던 송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를 행정 절차로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강압과 폭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강제 송환 대신 죽음을 택한 집단 자살 사건들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영국과 미국의 군사 부대가 송환자들을 소련 당국에 직접 넘기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운명은 어두웠습니다. NKVD는 귀환자들을 그들의 이력에 따라 분류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일부는 즉시 처형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시베리아나 우랄의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소수만이 시민 생활로 재통합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연구들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된 후 굴라그 네트워크로 추방되었다고 일치합니다. 작전에는 반공산주의 유고슬라비아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1945년 5월 오스트리아의 카린티아에서 영국군은 독일군과 함께 도망쳤던 수천 명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군인과 민간인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은 티토의 군대에 반송되었고 이후 블라이부르그 학살로 알려진 대량 처형과 극한 조건에서의 긴 수감 행진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일홀 작전은 194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국제적인 압력과 냉전의 형성이 서구 정책을 변화시켰다. 그때까지 수백만 명이 이미 억압, 감금 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영토로 돌아갔다.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과정이 중앙 및 동유럽의 민족 구성을 변화시켰다. 수세기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독일 공동체의 추방, 소위 포크스도이체는 1939년 이전에 1200만 명 이상이었으며 실레지아, 수데텐, 동프로이센 또는 트란실바니아와 같은 지역에 정착해 있었다. 전쟁 중에 나치 정권은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하여 합병과 식민화를 진행했다. 독일의 패배 이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다른 국가의 정부는 연합국의 지원을 받아 집단 처벌과 민족 재구성을 위한 조치로서 그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1945년 7월의 포츠담 회의는 이러한 조치를 질서 있고 인간적으로 수행한다는 조건에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추방은 폭력, 즉흥적 조치 및 높은 사망률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에드바르드 베네시 정부는 독일인과 헝가리인의 재산 몰수를 허용하고 그들을 추방하는 베네시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7년 사이에 약 300만 명의 수데텐 독일인이 나라를 떠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추방은 포츠담 회담 전에 이루어졌으며 제한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지역 민병대의 학대를 당한 채 강제 행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국경은 오더나이세 선까지 이동했으며 이는 실레지아, 포메라니아, 동프로이센의 합병을 의미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던 약 800만 명의 독일 사람들이 추방당하거나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겨울의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며 굶주림, 질병, 공격을 겪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약 50만 명의 독일인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추방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에서도 유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지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이들은 행진 중에 기아, 질병 또는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결과는 중앙 및 동유럽의 민족 지도의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다문화 지역이었던 곳들이 폴란드인, 체코인, 헝가리인 또는 유고슬라비아인 인구 아래에 동질화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그들 자신의 주민들을 겨우 먹여 살릴 수 있는 황폐한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소련에 의해 포로로 잡힌 독일 전쟁 포로들의 운명은 또 다른 가혹한 장을 나타내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약 300만 명이 소련의 손에 있었다. 공식 정책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의 재건을 위해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은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구라그 시스템의 수천 개의 수용소에 배분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산, 도로 건설, 숯벌차에 및 스탈링그라드와 같은 도시 재건에서 일했습니다. 조건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긴 작업 시간, 강한 추위, 불충분한 식량 공급, 적절한 의료 서비스 부재,
사망률은 높았으며 특히 초기 몇 년 동안 그렇습니다. 다양한 추정에 따르면 약 100만 명의 독일 포로가 소련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귀환 과정은 지연되었습니다. 1949년에 서방 열강이 억류한 포로 대부분이 이미 석방되었지만 소련에서는 수천 명이 10년 더 남아 있었습니다. 대규모 포로 최후의 그룹은 1955년에 모스크바에서 콜라트 아데나워 수상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떠났던 나라와 다른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대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며 이는 부재와 소모로 특징 지어지는 세대 경험을 의미하며 유럽 전후의 깊은 상처를 반영했습니다. (1945년 5월에) 제3제국의 군사적 패배는 그 지도자들, 군사조직 또는 과학자들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지 않았다. 미국, 영국, 소련 간의 동맹 파열로 특징 지어진 국제 무대의 급속한 변화는 이전 정권의 구성원들이 패배한 적에서 전략적 협력자로 변모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냉전으로의 전환은 서방 강대국들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모스크바를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나치 과거를 가진 개인들이 정보 프로젝트, 과학 연구 및 정치적 재건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1945년과 1947년 사이에 연합국 간의 협력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1946년 풀턴에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은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도입했고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의 선언은 공산주의 억제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삼는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이틀 안에서 독일에 대한 처벌은 유일한 목표가 아니었고 소비에트 블록에 맞서 요새로서 재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포괄적인 과정으로 구상된 탈나치화가 유연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전직 나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이념적 친화성 때문에가 아니라 기술적 가치와 정보망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 관행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분야는 군사과학과 항공우주학, 그리고 정보 서비스였습니다. 둘 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는 미국 군사정보기관이 주도한 페이퍼클립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독일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모집하여 미국의 전략적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페넴인대 연구소에서 비둘 로켓 개발을 지휘했던 엔지니어 베르너 폰 브라운의 경우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전쟁 말기 런던과 앤트워프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첫 번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자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기술적 진보를 나타내었으며 미텔바우 도라에서 수만 명의 포로가 사망하는 가운데 노예 노동을 통해 생산되었습니다. 독일 항복 후 폰 브라운과 그의 팀은 오스트리아에서 미국군에게 항복했습니다. 이후 문서, 도면 및 로켓 부품과 함께 미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50년대 말까지 1600명 이상의 독일인 전문가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되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폰 브라운은 레드스톤과 주피터 같은 미사일 개발에 참여했으며 이후 나사에서 사투른 V 로켓의 설계를 이끌며 아폴로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나치 공학자를 우주 경쟁의 중심 인물로 변모시켰습니다. 페이퍼클립은 폰 브라운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은 항공학, 화학무기 및 군사의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경우 범죄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그들의 기록은 수정되거나 기밀로 분류되어 그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치와의 협력을 금지했던 트루먼 대통령의 초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진 두 번째 영역은 군사 정보였습니다. 동독의 군 장교로서 소련에 대한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한 에프렘 데 히엘의 OST 섹션을 이끌었던 라인하르트 겔렌의 인물이 두드러집니다. 전쟁 동안 그는 동부 지역에서 방대한 아카이브, 지도 및 요원 네트워크를 축적했습니다. 패배가 임박하자 그는 준문서를 바이에른 알프스에 숨기고 미국 군대에 항복하여 보호를 대가로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게틀렌은 미넨 근처 플라흐에 본부를 둔 게틀렌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구조를 재조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거에 게슈타포나 SS에서 활동했던 전 정보관, 경찰, 군인들을 다수 모집했습니다. 워싱턴에 있어 기준은 실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동유럽에서 경험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서방 서비스가 운영 능력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1956년에 게헬른 조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연방정보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게헬른은 1968년까지 첫 번째 국장이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이 서비스는 서방 첩보망에 완전히 통합되어 CIA와 밀접하게 협력하였습니다. 페이퍼클립과 게헬렌 조직을 넘어서 서구 구조에 통합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 수용소에서 실험과 관련된 독일 의사들 중 일부는 양리학과 생물학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정권과 협력했던 기업가들은 마셜 플랜 재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서독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유지했다. 연방공화국의 행정부에서는 나치 과거를 가진 판사, 검사, 관료들이 되돌아왔는데 긴급히 재편되어야 하는 나라에서 전 직원을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옛 나치의 재활용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논리에 부합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게 국제공산주의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초기 비나치화 과정의 도덕적 기준을 뒤로 미루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945년에 범죄자로 여겨졌던 개인들이 1947년부터는 유용한 협력자로 변모하였습니다. 폰 브라운과 갤렌의 사례는 각 개인의 정치적 및 기술적 유용성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경계가 재구성된 더 광범위한 현상을 상징합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이러한 통합을 허용하기 위해 기밀 문서가 숨겨지거나 조작된 방식을 밝혀냈으며 초창기 냉전에서 정의보다는 전략이 우선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클라우스 바르비의 여정, 리옹에서의 돌격대 대원 및 게슈타포 책임자, 은 독일 패배 후 즉각적인 정의를 피하고 신속히 처벌되지 않는 대신 새로운 국제 무대에서 승자와 협력하게 된 나치 범죄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어떻게 몇몇을 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경력은 점령된 프랑스에서의 억압 역할, 서구 정보 기관들의 보호, 다른 경로를 통해 남미로 도망친 것과 20세기 말까지의 오랜 면책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바르비는 1913년에 바드 고데스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935년에는 SS에 입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슈타포에 들어갔습니다. 1942년에 독일 비밀 경찰의 우두머리로서 점령된 프랑스 리옹에 배치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저항군을 진압하고 파르타잔 네트워크를 식별하며 유대인 지도자를 체포하고 비밀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용된 방법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바르비는 리옹의 생트 카트린 거리에 있는 게슈타포 본부와 구금센터로 변한 리옹 군사학교에서 고문하의 신문을 감독했습니다. 그의 희생자 중에는 저명한 저항운동 지도자인 장 물랭이 있었으며 그는 1943년 6월에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1944년 4월에 그는 이지웨의 콜로니에 어린이 44명과 교사 7명의 구금을 명령했고 그들은 이후 아우슈비츠로 추방되어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지휘 하에 수천 명이 추방되고 수백 명이 처형되었으며 그 지역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 놓였습니다. 1944년 9월 리옹 해방 후 바르비는 독일로 도망쳤다. 1947년 전쟁 범죄자로 확인되어 리옹 법원에서 궐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미국 정보기관은 서독에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의 우선순위는 공산주의 억제가 되었다. 카운터 인텔리전스 군단은 경찰 경험과 비밀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가진 바르비가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미국 요원들이 그와 접촉하여 뮌헨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정보원으로 고용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공산주의 활동과 전 나치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범죄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의 가치는 우세했다. 1950년
프랑스가 송환 요청을 갱신했을 때 미국 당국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협력을 인정하는 것은 전쟁 범죄자에게 제공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해결책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이탈리아 항구와 연결하여 남아메리카로 도망치기 위해 많은 나치 도망자들이 사용했던 은밀한 경로인 레틀라인을 통해 그의 도망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인도주의 단체와 관련된 사제들의 도움과 미국인들이 제공한 위조 문서를 통해 바르비는 제노바로 가서 1951년에 볼리비아로 향하는 배를 탔다. 그는 클라우스 알트만이라는 신분을 채택하여 그 이름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 볼리비아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운송 및 무역 사업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군사 지식과 지능은 그를 진압 기술에서 군대의 자문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군사 독재 기간 동안 보안 업무에 협력했고 반란 진압 작전에 연결되었습니다. 이후 문서는 그를 나치 도망자 국제 네트워크, 무기 밀매 및 1967년에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체포 및 처형과 연관시켰지만 그의 구체적인 참여 정도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그의 면책은 좌익 운동에 대한 투쟁이라는 맥락에서 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는 지역 정부의 보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연구자와 기자들이 그의 진정한 신원을 확인했지만 수년 동안 송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세르지와 베아테 클라르스펠트와 같은 나치 범죄자 추적에 전념하는 조직들이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이들은 라파스에서 바르비를 찾아냈고 그를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은 반복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전환은 루이스 가르시아 메사 독재 정권의 몰락 후 1983년에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볼리비아 민주정부는 클라우스 알트만을 추방하여 프랑스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리옹에 도착하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87년에 리옹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인류에 대한 범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지우 아이들의 강제 추방, 저항군 포로의 고문, 유대인 가족의 박해와 관련된 증거를 포함했습니다. 법적 절차에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풍부한 문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노인이 된 바르비는 대부분의 청문회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1987년 7월에 유죄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에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클라우스 바르비의 여정은 전후 여러 역학을 예시합니다. 서방 서비스에 의한 나치 범죄자들의 이용, 남미로의 탈출 경로 존재, 라틴 아메리카 군사 정권과 도망자의 협력, 그리고 갈등 수십 년 후의 늦은 사법적 책임. 제3제국이 패배한 직후 몇 년 동안 비나치화 과정은 급속한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연합군은 재판, 유죄 신문서, 공무원 추방 및 재교육 캠페인을 통해 독일 사회를 정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냉전이 공고해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951년부터 비나치화는 공식적으로 포기되고 대규모 재통합 정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수많은 전 나치 당원을 정치, 사법, 경제, 문화 생활에 통합했으며 독일 민주공화국에서는 공모를 은폐하는 선택적 이야기가 채택되었습니다. 전환점은 1951년에 도래했으며 당시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는 사면 및 재통합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논리는 이중적이었습니다. 국가기구를 신속하게 재건하고 소련에 맞서 서방 동맹국으로 서독을 안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함은 명백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정권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의사, 판사, 교사, 경찰 관료들은 행정을 마비시키지 않고서는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이지를 넘기자는 사회적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73법은 1951년에 통과되어 옛 제국의 공무원들에게 권리와 연금을 반환했습니다. 수천 명이 공공행정과 사법부에서 그들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 10년대 중반 무렵 연방공화국 판사와 검사 절반 이상이 소속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 분야도 유사한 연속성을 보였습니다. 안락사 프로그램 또는 의학 실험에 연루된 전문가들이 관련 법적 제재 없이 그들의 경력을 재개했습니다. 경찰과 연방군에서도 나치 과거를 가진 인물들이 재통합되었습니다. 정치 생활에서는 전당원이 민주주의 형성의 직위를 맡았다. 집권당 크리스트교 민주연합과 지역정당에서도 전 나치 인사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다. 실용주의가 우세했다. 경험이 있는 관리자의 필요성이 엄격한 숙청 의지를 초월했다. 탈나치와의 포기는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그 범위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뉘른베르크의 대규모 재판 이후 의사, 판사, 산업계 인사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규모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949년경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많은 재판이 지연되거나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연방공화국 설립과 함께 사법권이 국내 법원으로 이첩되었고 이는 추적의 강도를 더욱 줄였습니다. 여러 피고인들은 가벼운 형을 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치는 이러한 전환을 보여줍니다. 초기 몇 년 동안 개설된 수십만 건의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실효성 있는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서류들이 보류되었고 수천 명의 유죄 판결자들이 사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1954년에 터도르 호이스 대통령은 수많은 정권 협력자들에게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몇몇 나치 고위층이 뉘른베르크에서 처형된 반면 대부분의 중간 및 지역 책임자들은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비공식적인 비나치화의 종결은 정의 추구의 종지를 의미하지 않았으며 그 임무를 민간의 노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시몬 비젠탈은 이 노력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비엔나에서 증언을 수집하고 도망자를 추적하는 데 전념하는 문서화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조사는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된 아돌프 아이히만과 같은 범죄자들의 소재 발견 및 체포에 기여했습니다. 1960년에 프랑스와 독일에서 세르주와 베아테 클라르스펠트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후 독일에서 태어난 베아테와 추방당한 사람의 아들인 세르주는 면책에 맞서 공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에 베아테는 공개 행사에서 나치당의 전원인 쿠르트 거르그 키징어 수상을 뺨을 때렸습니다. 70년대에 이들은 볼리비아에서 클라우스 바르비의 체포를 위해 확인하고 압박했습니다. 이 나치 사냥꾼들은 제한된 자원으로 행동했으며 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정의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살아있게 했고 독일 사회의 많은 분야에 부과된 침묵을 깨는 데 기여했습니다. 1945년 이후 처음 두 10년 동안 독일 인구의 대부분은 집단적인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나치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하거나 위험했습니다. 공적인 담론은 독일인을 폭격과 추방, 그리고 국가 분단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규모는 일상생활에서 무시되었으며 전 나치들이 주요 직위에 다시 통합됨으로써 이러한 망각의 분위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변화는 1960년대에 찾아왔다. 아이히만의 체포와 예루살렘에서의 그의 재판은 학살의 규모를 드러냈다.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아우슈비츠 재판이 1963년과 1965년 사이에 수백 명의 독일인들이 수용소를 관리했던 책임을 공개적으로 기록했다. 동시에 1968년의 학생운동은 이전 세대의 침묵을 전면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 시점부터 제3제국의 기억은 독일 민주주의 문화의 중심축으로 변모했습니다. 기념물, 박물관 및 학교 프로그램은 홀로코스트의 기억을 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정체성의 필수 부분으로 통합했습니다. 독일 민주공화국에서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거기서 나치즘은 서구 자본주의의 고유 현상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주의 국가가 반파시스트 저항의 계승자로 선포되었다. 이 서사는 협력을 숨기고 과거를 이념적 도구로 축소하였다. 1951년에 비나치화의 공식적인 종료는 철저한 제거보다는 실용주의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과거 나치들의 재통합은 연방공화국의 안정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침묵과 모순으로 얼룩진 사회를 지속시켰습니다. 범죄의 기억은 완전히 표면화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국가 정책으로 되기 전에 개인적 노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